오늘부터는 외부 세계는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외부 세계의 실제성에 관한 논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논증을 실제성, 진짜 있느냐 이거죠. 실제로 존재하는가? 실제성 논증이라고 합니다. 요 실제는 실제 존재한다. 요 말인데요. 좀 황당해 보이죠. 황당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외부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반대말이 내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만 이 경계 안쪽을 내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경계 바깥쪽을 외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경계가 될 수 있는 기준점, 이 기준점이 무엇인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예, 이 기준점은 우리 의식이 됩니다. 우리 지난 인식에서 배웠던 것처럼 코기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생각하는 자. 이 자아는 이 생각하고 있는 자아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죠. 감각이 불가능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근데 이 외부 세계는 감각이 가능해요. 감각이 가능하고 이쪽은 감각이 불가합니다. 다 내적으로만 알 수 있죠. 그런 걸로 구별하면 됩니다. 바로 이 감각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걸 기준점으로 해서 내부와 외부를 구별하게 되는데, 이것에 관한 논증은 책을 읽어보면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굉장히 사실 이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 교재 자체가 단순 명료하게 그냥 쉽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교재 내용만 잘 따라가시고 필요한 부분들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사고 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업 교재를 제가 급하게 좀 바꿨는데 기존에 했던 강의도 다 폐기해버리고 이게 새롭게 강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고 훈련하기에 굉장히 좋다 이거죠. 사고 훈련을 위해서 그러니까 개념적 사고, 특히 그냥 단순한 사고 훈련이 아니라 우리는 그 논리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논증적 사고를 하려면 개념, 명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 이 둘을 통해서 결국은 연역이나 이제 귀납 논증으로 나아가잖아요. 이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죠. 교재를 한번 보시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가 매일 지각하는 세계. 자,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가 매일 지각하는 세계.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세계 있죠? 그걸 외부 세계라고 합니다. 일단 외부 세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외부 세계는 좀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다. 둘러싸고 있는 세계다. 혹은 어, 감각 가능한 세계.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감각이 가능하다는 말은 우리 오감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세계를 말하는 거죠. 오감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세계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런 식으로 개념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게 되겠죠. 어쨌든 외부 세계가 존재할까? 이 물음에는 그렇다는 긍정적인 답변밖에 없는 듯하다. 그렇죠. 세계가 없다고 보통 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 눈앞에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가 존재하냐고?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외부 세계가 존재할까? 얼핏 보면 굉장히 황당한 물음일 수도 있어요. 얼핏 보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렇다는 긍정적인 답변밖에 없는 듯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 가상 세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많습니다, 굉장히. 물론 이제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이걸 이론적으로 탐구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일반인에게 외부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는 거예요. 자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명한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자명하다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소위 말하는 이제 비판적 사고가 시작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자명하지 않다고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눈앞에 지금 세계가, 여러분 지금 어디 뭐 스터디 카페 혹은 자기 방 안이나 도서관 같은 데서 이 강의를 듣고 있을 텐데, 물론 강의 틀어놓고 듣지 않는 학생도 있겠지만, 음, 어쨌든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기가 힘들죠. 황당한 얘기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세계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음, 자명하다고 이게 진짜로 있는 거야 라고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의문나는 점이 많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외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논증 기술을 하는데 그래서 방점을 여기 두고 있는 거죠. 그것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논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번 설명해 보겠다는 거죠.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명제.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체크해 주십시오.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뭐 형이상학적인 발언이다. 이는 존재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한다. 요 말 자르시고, 외부 세계가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라는 명제는 뭐 인식론적인 발언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굳이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체크만 해두시고, 요 명제가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명제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이는 우리 인식의 가능성과 지금 여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인식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어떤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 앞에서 배웠던 게 선험적 인식의 가능성이었잖아요. 인식의 가능성. 경험적 인식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경험적 인식을 부정하는 학파는 없습니다. 단지 그 경험적 인식을 합리론자들은 참된 인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참된 인식이 아니다. 그리고 경험론자들은 그것도 참된 인식이다. 참된 인식인데 이제 확실한 인식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차이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얘기할 게 못 되고, 이 선험적 인식의 가능성만이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과 연관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죠. 계속해서 보면, 정확히 말하자면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다 해도 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요 명제, 이 첫 번째 명제죠. 요 명제. 요 명제는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다 해도, 인식할 수 없는데 참일 수는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이해가십니까? 인식할 수는 없는데 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죠. 하지만 인식론 없이 형이상학적인 명제만으로는 뭐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 그리고 항상 한 명제가 제시되면 그것이 참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상학적 문제제기는 항상 인식론과 결합되어 있다. 여기 말 굉장히 지금 어렵게 써져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명제가 과연 참인가? 이것만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목에서 아까 제가 써드렸듯이 외부 세계의, 다시 한번 써드리면, 실제성에 관한 논쟁이잖아요. 실제 하는가예요. 예, 좀 짧게 얘기하면 진짜 존재하는가? 요거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외부 세계의 존재는 알 수 없다는, 자, 첫 번째, 알 수 없다는 과격한 인식론적 회의주의를 소개하고, 이게 인식론적 회의주의라, 이름을 갖다 붙인 건데, 이거 몰라도 돼요. 이런 표현은 몰라도 됩니다. 알 수 없다는 입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과격한 인식론적 회의주의라는 말. 그리고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들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론, 관념론,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건데, 선험적 관념론이에요. 이게 칸트의 입장입니다. 칸트의 입장이고, 관념론은 뭐 경험론자들의 입장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버클리의 입장입니다. 지금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실제로는 뭐 로크의 입장이기도 하고, 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합리론 경험론 따지지 않고 많이 존재해가지고, 그러니까 합리론 중에도 실제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경험론 중에도 실제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이해할까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의 실제성에 대한 인식에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 회의주의적 입장. 이 사람들은 이제 답변을 포기한 거죠. 알 수 없다라고 해버린 거니까. 이게 첫 번째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 입장부터 배우고, 두 번째, 실제한다.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그러니까 알 수 있고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외부 세계는 실제로 있다. 세 번째, 관념론의 입장은 뭐냐면 여기도 있다예요. 외부 세계가 있다. 하지만 여기는 관념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관념론이니까 관념적으로 있다. 네 번째, 선험적 관념론인데 이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앞에 두 개를 짬뽕 시켜 놓은 겁니다. 종합해 놓은 거죠. 칸트 앞에 인식에서 본 것처럼 똑같이. 자, 요 네 가지 입장이에요. 논리적으로 이 네 가지 가능성밖에 없잖아요. 외부 세계가 진짜 있는가? 외부 세계가 있는가? 다시 이 물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있는가? 모른다라는 입장. 두 번째, 있다라는 입장. 세 번째, 없다라는 입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모른다는 자기네가 이제, 그러니까 회의주의적 입장이고, 있다는 다시 뭐 물질적으로 실제로 존재한다 라는 입장이 있을 거고, 관념적으로만 존재한다는 입장이 있을 거예요. 없다라는 입장은 그냥 외부 세계의 실제성을 부정하는 입장이죠. 예, 요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이 없는데, 여기에 이게 뭐 관념론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 여기 관념론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관념론하고. 그래서 이런 관념론이니 뭐 유물론이니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단순하게 모른다, 있다, 없다라는 입장,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처음부터 보면 회의주의적 입장, 첫 번째 입장부터 들어가는데, 회의주의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휴메의 얘기죠, 휴. 근데 이게 흉이 꼭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흉은 회의주의적 입장이긴 한데 관념으로 존재한다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외부 세계 실체성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이 회의주의는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데카르트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리론자, 가장 대표적인 합리론자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주의자는 신의 인식과 관련해서 신이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과격한 회의주의는 우리가 세계에 대해 무언가 알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한다. 이 과격한 회의주의자가 바로 흉이에요, 대표적으로. 따라서 우리는 세계가 존재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표현이 좀, 이거 지우셔야 돼요.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 번역이 잘못됐을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상태로 있는지.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보이는 그대로 존재하는지, 이 말이에요. 보이는 그대로 존재하는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예컨대, 우리가 세계를 보는 눈하고,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보잖아요. 감각을 통해서 보는데, 물고기가 세상을 볼 때는 좀 다르게 보여요. 예컨대, 계속, 여기도 좀 지우고 가볼까요? 근데 우리의 시야각도는 대략 한 뭐 120도 정도? 인간의 시야각이 한 이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 요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데,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건 요 부분이고, 요 부분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눈에 들어오긴 한데. 근데 물고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눈도 이렇게 달리고. 얘는 여기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볼 수 있는 거는 한 뭐 요 정도인가? 그렇게 되고.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세상 사물이 다르게 보여요. 그러면은 이건 인간의 기준이고, 이거는 물고기의 기준이고. 그럼 얘가 보는 게 진짜일까요? 얘가 보는 게 진짜일까요? 인간이 보는 게 진짜일까요? 이 진짜 모습은 어느 쪽일까요? 진짜 모습은. 세계의 진짜 모습. 이거 좀 문제가 되죠. 인간에게는 분명히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방식대로 보이는데, 물고기나 혹은 눈이 옆에 달린 애들 있잖아요. 뭐 새도 마찬가지고. 새도 세상을 좀 다르게 보겠죠. 이 둘 중에 어느 게 진짜 모습이냐 이거예요. 진짜 실제의 모습이냐. 다시 돌아가 보면 세계가 진짜 존재하느냐, 존재한다고 치자. 존재한다고 치는데 그게 어떠한 상태로 있느냐, 우리에게 보이는 그대로 존재하느냐, 요거는 조금 문제가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불완전한 감각으로만 세상을 감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굉장히 부정확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렇게 있는지. 그 첫 번째 주자가 이제 방법적 회의를 주장한 이제 데카르트죠. 방법 서설이라는 책에서 이에 대한 논증을 하는데, 데카르트는 회의주의자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앞에 서술이 굉장히 지금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회의주의자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선 또 회의주의자가 아니지만, 이 논의 자체가 기술 방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논증 방식이. 이런 서술은 여러분들이 피해야 됩니다. 어쨌든 계속 봅시다. 데카르트는 회의주의자가 아니지만 확실한 기초를 세우는 방법으로,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어, 과격한 지우시고 방법적 회의주의를 제시한다라고 쓰십시오. 방법적 회의. 이거 싹 지워버리시고 여기에 뭐라고 쓰냐면 방법적 회의라고 쓰십시오. 방법적 회의를 제시한다. 당시 자연과학은,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있던 당시 대략 한 17세기쯤 되겠네요. 그쵸? 17세기 무렵, 16세기 후반부터. 당시 자연과학은 실험적 방법으로 확실한 지식을 쌓고 있었죠. 이때 가장 중요했던 학문이 수학이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학문. 그러니까 근대가 시작하면서 가장 확실한 지식으로 우리 인류에게 제시됐던 학문이 수학이었어요. 수학.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죠. 이때 이 학문이. 그래서 수학적 방법을 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기하학적 방법이에요. 기하학. 이게 굉장히 주목받았죠. 뭐 예컨대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것도 기하학에서 나온 이론이죠. 뭐 A, B, C가 있으면 뭐 A제곱 플러스 뭐 B제곱은 C제곱하고 같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이성의 법칙에 따라 이성의 발견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확실한 지식이라고 생각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했는데, 뭐 과학의 등장으로 그 확실성이 도전받고 있었고, 데카르트는 자신의 주장인 제1철학에 대한 성찰에서 철학을 새로운 기초 위에 세우려고 시도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절대적으로 확실한 지식. 그걸 기초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철학의 기초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의 기초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철학을 모든 학문 중의 학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1학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모든 학문을 근거 지을 수 있는 학문. 그래서 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서 방법적 회의를 시도합니다. 이에 데카르트는 이른바 방법적 회의, 이게 정확한 명칭인데요.
방법적 회의를 제시합니다. 회의한다는 것은 확신이 참되는지, 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참인지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자, 회의한다는 것, 데카르트에게 회의를 한다는 것, 의심한다는 것이죠. 의심한다는 것은 곧 뭐다? 확신이 참인지를 문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에서 배웠던 바와 마찬가지로 인식은 어떤 명제가 있고 명제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이 명제는 참이어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근거 지어져야 돼요. 근거. 이 근거를 문제 삼은 게 둘 중 하나였죠. 이성과 또 하나 뭐였어요? 경험이었죠. 근데 이 확신이 참인지를 문제 삼는데, 이 두 번째 걸 문제 삼는데, 이때 근거로 끌고 온 게 이성입니다.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의심한다는 거, 회의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이성적 추론이라는 거예요. 이성적 추론. 이해하시겠죠? 데카르트는 그 자신이 실제로 회의하기 때문에 의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회의는 그가 확실한 지식에 도달하기 위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의는 수단이라고 얘기해요. 확실한 지식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그 수단이 뭐냐?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적 추론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확신이 거짓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미 그 확신이 확실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쵸? 좋은 문장이죠. 확신이 거짓일 수 있다는 가능성.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확신과 확실은 다르잖아요. 예. 이건 확고한 신념을 얘기하는 거고, 확신은. 따라서 의심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확신도 새로운 철학을 위한 튼튼한 기초가 될 수 없고, 그렇다면 문제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점이다.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어떤 것. 이게 바로 뭐다? 선험적 인식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추론을 합니다. 첫 번째, 감각 지각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알미를 바꿔서 얘기할 수 있죠. 인식 또는 뭐 지식이라고. 감각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나무를 볼 때 우리가 지각하는 것처럼 나무가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그대로 나무가 실제로 그러하다. 실제로 보는 그대로 존재한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안다고 믿습니다. 감각으로 지각한 것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가? 여기 끊어보십시오. 근데 여기 접속사를 집어넣을까요? 예, 안 좋습니다. 그러나 집어넣으십시오. 우리가 안다고 믿는다. 이러면 좀 더 의미가 분명해지죠. 그러나 감각으로 지각한 것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가? 아니죠. 이건 뭐 쉽게 이해됩니다. 우리는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감각을, 이것도 이렇게 쓰지 마시고 감각 지각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각은 종종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죠. 자, 이게 결론이고 이게 이유겠죠? 전제, 여러분들 배웠다시피 이런 식으로 논증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논증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시를 제시하고 있죠. 예를 들어 물속에 담긴 고든막대기. 어떻게 보입니까? 구부러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뭐뭐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뭐뭐한 것처럼 보인다. 해가 땅의 공기를 뜨겁게 달굴 때 우리는 신기루를 본다. 이 신기루도 실제로는 없는 현상이죠. 고속도로 위에 물이 없는데 물이 있는 것처럼 뭐뭐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뭐한 것처럼 보인다. 뭐뭐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신기루를 본 것인다. 이처럼 감각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감각 경험은 학문을 위한 확실한 기초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경험이 나옵니다.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게 근데 경험론자들도 이렇게 주장할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합리론자의 주장입니다. 특히나 여기서는 데카르트의 주장이고, 물론 이건 데카르트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학자들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중세 신학자들도 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계속해서 봅시다. 이 의심은 호들갑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감각 지각이 우리에게 왜곡되게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잘 대처하면 우리 감각 지각을 믿을 수 있는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감각이 이처럼 몇몇 경우에 우리를 속인다면 감각이 총체적으로 우리를 속일 수 있지 않은가? 그렇죠.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감각은 부분적으로만 우리를 속일 뿐 총체적으로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고, 총체적으로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아주 강하게 의심한다면. 이게 소위 말하는 방법적 회의예요. 데카르트는 객관세계, 이 객관세계라는 말은 주관세계가 아니니까, 주관세계는 각자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만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걸 주관적 세계라고 한다면 이 객관세계에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세계, 우리 의식 외부에 있는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아까 우리 제목에서 본 말인 외부 세계하고 동치어예요. 동일한 관념입니다. 객관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의심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논증의 첫 번째 단계인 감각적 지각의 불확실함을 통해서 외부 세계가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존재하는지 요걸 통해서 의심해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단계까지. 잠깐 쉬었다가 논의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